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09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조하는 뇌 섹션에 메타인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메타인지가 내가 아는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자아자부심, 내 주제, 강의, 뇌짱으로 삽시다. 그게 주제가 그건데, 그것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서, 인지심리학, 메타인지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적용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저자가 이야기한 것 같이 메타인지는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 교수의 생각을 이어서 더 자아자부심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 교수는 낳기를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하고 시련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는 특히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뭘로 잡느냐 이거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혼란이 올 수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상은 양쪽을 반반, 미국식 50%, 한국식 50%도 가능해요. 뇌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양쪽 바이링구얼, 양쪽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정책을 세운다든가, 뭐가 됐든지 미국의 정책을 세운다든가, 한국의 정책을 세운다, 양쪽에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 뇌이기 때문에, 이 리사 선 박사는 자기가 그렇게 외롭게 공부를 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금 이제 왕따 비슷하고 일을 진척하는데 좀 느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섬 동화를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토끼 경주하고 거북이 경주가 누가 이기느냐. 그것을 책의 내용에 썼더라고요. 자기는 거북이다. 느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래서 메타인지에 관심이 많고 메타인지를 전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가 메타인지가 좀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쉽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깊이를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북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북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이제 거북이가 더 굉장히 더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닮아서 자기도 메타인지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력이라는 것은 인생은 이제 문제거리의 연속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세대에서나.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해야 하는 노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기가 스스로 메타인지가 좋아서 한 거고, 자기가 맞고 좋아하니까, 좋아해서 연구를 하고 하면 대학 교수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위자가 되고 대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국가 정책 중요한 그 지위에 많이 올라간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올라간다고. 그것을 다 알아주고 그런 사회라고요. 근데 옛날에 내가 유학 갔을 때 정도로 그렇게 발전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비교를 해서 지금은 조금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 내용만큼은
인지나 메타인지의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으면 창의력도 높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도 결국은 모니터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네트워크도 많아지고, 그래서 고생을 해 가면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스스로 배우는 거. 외부에서 부모가 이제 이게 눈치하고 돈에 의해서 그렇게 과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메타인지가 발전할 수 없다. 스스로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제 큰 일을 낼 수가 없다. 자꾸 실패하고 도전 의식이 있어야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성공을 하지. 어떻게 그 성공을 하겠습니까? 모든 변화는 자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 모든 변화는 자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이 교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자아가 자부심이 됐든지 자존감이 됐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결과에 불과하고, 그 결과가 있기 이전의 과정이 바로 시작과 과정이 자아의 성찰이라고. 이게 있어야지. 이것 없이 그냥 자존감만 이야기하고 자부심만 이면 그냥 뭐 헛다리 잡는 거예요. 그거. 깊이가 없고 곱게 심어질 수가 없는 그런 자부심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좋아한다고. 내가 평소에 느껴온 것을 이 사람이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선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고. 외국에서 이제 서양 선진국에서는 모르는 것을 더 아는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에서는 싫어해요. 버릇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같이 이제 어울리고 그러면은 같은 뜻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생각을 달리하고 조금 돌출하고 예를 들어 튀는 것도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타인지가 발전되고 자아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그런 스트레스, 틀림의 스트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도 강하고 인내력도 강하고 도전도 돌파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는 문화 충격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계 일본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문화하고 동양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비교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많고 가끔 우리나라 출신의 교수들도 그걸 공부하는 사람이 좀 있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3살 내지 4살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 자부심하고 비슷해요. 자아 자부심이라는 건 생각을 이게 파헤치고 하는 것이 자아 아닙니까? 메타인지가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자아 자부심을 공부하는 게 그게 내가 지금 내 짱으로 삽시다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기준으로 한 눈치 빠르게 하는 거라든가 돈이 관계되고 자기 이기심에 발동이 되면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발전할 수가 없고, 부모 믿음이 최상 경험이죠. 선교수가 이게 자기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 다 그렇게 자기가 못한 것도 다 서포팅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자꾸 믿음을 준다고. 너는 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너는 몰라도 돼. 뭐 그 우리나라 부모같이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나 인격체, 자식에 대한 인격체를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자생력이 없어져요. 이게 생각의 능력에서. 그래서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혁신이랄지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믿어주는 부모가 있음으로써 애가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가 티칭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생들이 시험 공부만 하지 말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저기 알바이즈라고 코칭을 하고 감정 코칭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티칭 훈련을 함으로써 메타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시 지옥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나 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의 관점으로 너무나 강제적으로 독재 가부장식으로 하지 말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얘는 애로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론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야지 메타인지가 올라간다는 것이 다 있고 메타인지는 자기의 거울이다. 모든 인지 능력, 자아 또는 성찰, 생각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 이제 메타인지고 이게 가만히 모니터링도 하고 감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 조정을 하고 내가 그러면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컨트롤, 통제 능력 또는 조절하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그런 이제 성찰, 종교계에서도 성찰하고 버티는 용기, 시련을 당했음에도 헤쳐나가는 능력, 그 다음에 교사나 부모나 인터넷을 쉽게 답을 찾아내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메타인지나 용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회를 그런 발전시키는 기회를 망가뜨리는 방해 공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자기의 부정한 것을 노출시켜서 노출시키는 용기. 그래서 토론하고 솔직히 자기 자신만큼 외부 사람도 괜찮아요. 부모도 괜찮고 솔직해야 된다고.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도표를 내가 강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13강, 14강, 11 그런 정도인데 자아 개념의 상상의 히드라 모델.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 자아가 종류가 많아요. 4가지, 5가지가 있더라고. 적어도. 그래서 이제 제일 내한테 익숙한 것은 개인 자아가 있고 집단 자아가 있어요. 여기는 동양에 강하고 여기는 서양에 강해요. 그래서 내 짱으로 삽시다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개인 자아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내 짱으로 삽시다는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자아 자부심을 선택해가지고 항상 긍정심리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것도 긍정심리학도 생긴 지 한 4, 50년 될 거예요. 긍정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자아를 탐구하고 자아를 이게 공부를 하는 자기만큼한테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을 되도록인 객관적으로 자기가 탐구를 해야 돼요. 그걸 외부로 발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부정적이고 상처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고 이상자아란 말도 있었고 그 반대가 현실자아입니다. 현실자아. 현실자아는 참된 것도 있고
집단적인 현실자도 있고 개인적인 현실자도 있고 이게 참되고 강한 것도 있고 또 약하고 왜곡된 거 그렇죠. 변명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가면을 쓰게 한다든가 그런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자아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 자아를 평가한다든가 행동에 옮긴다든가 소통 능력이 있는가 상대방하고 이제 배려를 한다든가 여기 이제 시드라는 자기의 강하고 참된 자아를 그려놓은 거고 이쪽에는 이제 사회 국가 시드라 모델 사회에서도 자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이제 그런 똑같이 이제 이런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자아, 자기의 자아, 그 다음에 자기의 왜곡된 자아가 됐든지 사회의 국가의 히드라 모델에 있어서 자아가 됐든지 간에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나누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전전두엽에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도덕의식, 양심, 정의, 책임, 판단, 결단력, 뭐 그런 것이 전부 다 전전두엽에서 일어난다. 그걸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인지를 이제 공부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이상자하고 현실자 한 사람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이게 서로 디스커션 대화를 한다고. 이상자인 것은 아주 아이디얼하고 제일 최상의 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목표는 이상자인데 목표치는 굉장히 높거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최고의 자인데 현실은 그렇잖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고. 국가마다 또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현실적인 자아라면은 이상적인 자아가 메타인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비슷한 이제 메커니즘 또는 같은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손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과거에 강의했던 이 부분하고 서로 겹쳐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자아가 있다고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빠른 반응을 일으키거든. 시스템 1은.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상대방의 대화를 이제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걸 부탁을 한다든가 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든가 화해를 한다든가 대화에 있어서 이제 상대방이 또 이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기분을 좀 잘 분위기를 봐가면서 부탁을 한다고 예스 해줄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대답을 잘못했거든. 섣불리 하더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인간은 한번 입에서 발설이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또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을 빨리 한다고. 그럼 반응을 빨리 하면 이제 리사 손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이게 시스템 2에 해당된다고. 모든 것이 신중해요. 자기 인생 생활에서 걸어놓은 이제 자아의식의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이냐 미국 사람이냐 뭐 그런 이제 갈등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자기는 이게 시스템 2라는 건 신중하다고. 신중하면 뭐냐 약속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발설을 했거든. 말을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면 빠르다, 머리가 좋다, 직설적이다, 또는 이제 재능이 있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또는 순발력이 있다, 스마트하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하다. 스마트한단 말이 상당히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반사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는 머리는 그게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반사적으로 하니까. 근데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천천히 이야기해. 좀 생각해 보겠어. 그럼 다시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면 다시 그럼 얼마 후에 알려준다든가 뭐 그렇게 신중하게 대처하면은 그게 좀 느리고 미련하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따지는 것은 따져야 하잖아요. 따지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쁜 거지. 따지면은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머리가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메타인지를 내가 접한 후에 내가 자아 자부심의 종류가 이렇게, 이것도 하나 자아 자부심, 자아의 일종이라고. 이상자와 현실자와 개인자, 집단자, 이런 자아가 많이 있는데 여기하고 메타인지가 연결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자아의식을 탐구하고 자아의식을 잘 깨우칠 수 있는 방법, 그런 개념, 그것도 메타인지도 이걸 잘 캐쳐, 그러니까 잘 깨달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자아 자부심, 또 이런 이제 자아의식도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아까도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것이 불교 스님들이 그분들이 해탈을 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학계, 심리학계, 그런 정신학계 거기하고 서로 조인트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연구를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근데 사실 서양이나 불란서 같은 데는 불교를 믿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색다르니까. 근데 그것을 공부를 해야지, 과학적으로.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신문화거든, 그게 사실은. 그래서 메타인지를 이제 벌써 오늘 강의까지 4번이나 했는데 한 2번 강의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는 저기 창의력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짤막짤막하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근대 자아의식의 발전, 태동, 구미 국가, 그 다음에 보충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나오는 말이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나는 이미 30년 전에 알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제 나도 차차차차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아 자부심 그런 이제 디테일한 거, 개인적인 것은 아주 옛날에 나 자신이 그걸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응용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아 자부심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연구 대상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는 우리나라 역사성이나
이런 모든 학문의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자아 자부심이 강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왜곡되지 않고 그리고 진실된 거 그리고 탈을 쓰지 않고 가면을 쓴다 그 말 있잖아. 자기 속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바깥으로는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 자아 자부심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는데 다행히 근래 젊은 심리학자들이 아주 이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강의하고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게 그런 강의나 또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그 탐구할 이제 거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리란 말이 있습니다. 독재 시대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이제 원동력입니다. 저항을 해야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그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것에 그런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못 살 때는 이제 잘 살아보자고 기어코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세운 게 이제 한각의 기적이고 근데 이제 민주화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우리 독재국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민주국가란 말이죠. 그것을 쟁취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좋아질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현재 내 강의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또 그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용시키고 응용시키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개혁을 달성한다든가 의식개혁의 내용으로서 자아 자부심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숲을 많이 보고 산을 많이 보고 숲을 많이 보고 봐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무 이파리 조그마한 줄거리 그 나무 한 나무든지 조금 이파리인지 자아는 굉장히 예민하고 세민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기의 나쁜 점 좋은 점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성찰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자꾸 하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러므로써 더 의지력이 더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차차차차 자아 자부심이 강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정신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옛날에 좀 많이 다녀봐서 미국을 위시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래서 그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자아 자부심을 펼치려고 애를 썼는지 자기들의 국민 의식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영국으로부터서 이제 항복을 받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이제 선문 선생이라고 수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외과 의사인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혁명가로 변했습니다. 이제 선문이. 그리고 제1대 신의 혁명 바로 뒤에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제1대 총독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손문이. 그 다음에 두 번 2대째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루안스카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일종의 군벌이죠. 만주를 토대로 한 군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제2대 중화민국 총통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청나라 말기 때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많았죠. 그 사람이 이제 이용장이란 이제 제자를 두었는데 이 이용장이 외무장관이었죠. 근데 이용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서양 국가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외교 활동을 할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들의 자치령의 속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권리를 행사하고 한다고 항상 주장한 사람이 이제 이용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이제 트럼프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헛발소리를 했는데 원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거기는 결국 우리나라가 될 거다 하고 시진핑이가 그렇게 뚝심스럽게 그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분야에 조예가 없는 트럼프가 그러냐고 말이야. 원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구나. 뭐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재밌는 소리인데 하여튼 루안스키하고 이용장은 중국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쇠퇴하고 망해가는 그때도 중화사장을 주장해가지고 항상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말을 이어서 하면은 이제 손문 선생이 이제 루안스키하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 이름이 이제 랑치 차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900년대 이 사람이 이제 6사람하고 같이 대원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을 여행을 했어요. 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거기 총리도 만나보고 총선할 때서 어떻게 선거를 하는 건지 처음으로 이제 구경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구자지요. 근데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하여튼 외국의 막 각 분야에서 좀 걸출한 이제 인물들을 6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이제 유럽을 여행을 했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한 거죠. 그 전에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더 스미스라는 이제 서양 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더 스미스라는 사람은 중국인의 성격이라는 아주 비판적인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지 중국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전문가 아니고는 외국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간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주 중국의 국민성이 아주 안 좋다. 그런 것을 이제 호응한 사람이 루신입니다. 아큐 쟁전의 저자, 아큐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큐인데 아큐 쟁전의 저자가 루신인데 루신은 이제 손문과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데 의사 좀 시작하려다가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도 혁명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태통 사상 거기하고 마사지를 안 했다요. 말년에 가서도 청명가로. 그러니까 이제 의식 개혁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밌는 거 뭐냐면은 루신 시대에 이분은 그냥 혁명적으로 그냥 급작스럽게 다 바꿔야 된다. 중국의 국민성은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신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악귀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하죠. 이제 자기 비하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문명의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로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걸 비난할 것은 아니죠. 그걸 하려는 것은 그것을 잘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빨리 부강한 국가가 된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선배인 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저기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한문학 그 다음에 중화사상에 대해서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빨리 개혁이 안 된다. 정신 수준이 빨리 개혁이 안 되는 거다. 천천히 해야 된다고 이제 이게 좀 반대되는 논리를 서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둘이 똑같이 그 목적은 똑같은데 하여튼 저기 실행하는 방법에서는 여기는 급작스럽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정국민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 처량하게 이제 여기 나약한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고 여기는 혁명적이고 점차적으로 하자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인 거를 한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뭐든지 개혁이라는 것은 급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도 할 수 있고 내 경험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차라리 혁명을 해서 빨리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더 스미스가 중국인의 성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데 루시는 그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루신이 중국말로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역한 것을 이제 중국 자국민한테 이제 이게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루신이 유언을 했다고. 내가 이 책을 굉장히 중국에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이 내용, 중국은 뭐 시끄럽고 뭐 더럽고 뭐 굉장히 나쁜 걸 많이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아더 스미스가 그 책에서.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루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이거 번역해 줬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번역을 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는 번역을 안 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을 내가 하는 것은 증빙서류다. 내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동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번역을 해서 내가 공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루신이. 그러니까 자기 국민의 국민성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죠. 루신은.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고 특히나 몇 년 후에 중국을 모독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누가. 그런데 이제 모티브는 뭐냐면 아더 스미스가 저기 소설을 낸 그 내용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옳고 그렇고 서로 찬반의 그 다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20년경 그때 이제 아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서울까지 왔다고. 그 당시에 1932년 일제시대지요. 와가지고 단성사도 저기 구경하고 또 원로 영화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다시 저 북경으로 되돌아간 그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누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개화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개화이기 때문에 서로 앞다퉈서 시작했는데 여기는 빨리 시작하고 효과 있게 이제 성공을 한 거고 여기는 지지부진, 여기는 더 지지부진. 그러니까 개화기를 굉장히 늦게 맞이하면서도 효과적으로도 못하고 말로만 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제 한국편에 나오겠지만 안창호 선생님하고 저기 이강수 씨가 민족 개조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하다가 저기 이강수 씨는 이제 반역자가 돼버렸고 안창호 선은 이어받아서 지금도 종로바닥에 흥사단이었잖아요.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정신이랄지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흥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들도 서로 존경해주고 있죠. 안창호 선은 이제 이광수는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반역자로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여하튼 중국에 대해서 전반기 강의는 짤막하게나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 사람, 네 사람 여기까지 해서 전반기의 중국 초기 개화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움직임이랄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서양화 시킨다는 것은 자부심이 주가 됩니다. 뭐 언론 자유도 좋고 뭐 부강하는 것도 그렇고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상업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부국 강병 그걸 하면 결국은 정신도 깨우쳐야지만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여튼 물질 문명 그것부터 시작한 거죠. 개혁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제 후반기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로 넘기고 오늘은 이걸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